박삼종 대표입니다. 오늘은 SNS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희망경치 우리 대전 가을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대 강좌가 뭐냐면은 뭐죠? 맞습니다. 다시 반복하려니까 재미없네. 박원순 후보하고 저기 나경원 후보의 이제 서울 재보궐 선거인데 사실 이제 판세라고 하는 건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나후보 측에 뭐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흔들리지 않는 부동층이 20~7%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전략이 만약 먹혔다고 한다면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투표율이 한 5% 정도 돼요. 그러면 투표율이 최대치로 올라가면 30%입니다. 근데 초반전에 초반전 일주일 정도는 그게 먹혔는데 박 후보 측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더티하게 하면 우리도 하겠다 해서 이제 검증을 낮췄잖아요. 근데 좀 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나경원 후보 측은 진짜 네거티브예요. 의혹만 나옵니다. 검증이 없어요, 사실은. 하버드대 그 비지팅 스칼라 프로페서 무슨 차이가 거기 똑같은 거들 사실은. 그걸 가지고 비지팅하고 프로페서하고 스칼라가 차이가 있다고 지금 재판 하버드에서 있잖아요. 스탠포드대에서 다 확인 메일을 보내왔는데 확인해준 거예요, 사실. 공식적인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 모르겠다. 나중에 재판에 가서 가려면 되다. 이게 네거티브 프레임입니다. 일단 의혹을 많이 얘기를 한다면 그건 나중에 딱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진실인지 아닌지는 법정에 가려고 법정에 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동층이 꽤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한나라당에서는 바로 그런 걸 노리는 거죠. 나오고 쪽에서는. 근데 박원순에서 여기서 말했던 거 1억이라든 1억 뭐 피부과라든 다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들이 다 있거든. 또 자기네들이 인정을 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초반에 조금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들통나고 있어. 근데 이 역할을 많이 누가 해주셨냐면은 트위터에서 많이 해줬어요. 페이스북보다는 이런 이슈 파이팅에는 트위터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슈가 설정이 되잖아요. 지금 한 400만이 넘어가는데 그 400사람들한테 다 전달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번 딱 이슈 파이팅에 대한 이슈가 딱 선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뭐 찬반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전부 다 이거 기관이거든요. 30분입니다. 판세가 30분 만에 역전돼. 진짜로. 그러니까 옛날 선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 정치하듯이 이렇게 조중근 종편 잡아가지고 KBS 뭐 언론 장악해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제3의 장소는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이야기, 이걸 뭐라고 해요? 정치에서 바닥민심이라고 합니다. 바닥민심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어디였습니까? 마을 경로당, 사랑방 이런 데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어디로 갔겠어요? 인터넷으로 갔어요. 인터넷 게시판, 다음 클럽 굉장히 많이 댓글 문화. 그러다가 어디로 또 이동했을까요? 지금은 SNS, 트위터로 이동해 있습니다.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이동해 있는데 아직까지는 트위터가 이슈파이팅이 강하고 그 안에서 제3의 상대로서 바닥민심, 여론 형성이에요. 진짜 여론. KBS에서 혹은 기존 방송이나 기존 언론 매체에서 말하는 걸요 조사를 했잖아요. 신뢰를 안 해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편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트위터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거기에 개입할 수 있고 직접 그 여론 형성의 장관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틀리잖아요. 저거는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걸 소비할지 말지만 결정할 뿐 그 정보의 어떤 가공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소비자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트위터는 어떻게 바뀌었죠? SNS에서는 내가 정보의 가공자가 되는 거예요. 나경원 있잖아요. 1억 무슨 D인가요? D 피부관계 어쩐지 거기 했는데 얘기했어요. 딴 얘기를 했죠.
사실 나경원이 강점에서 나왔거든요. 뭐냐면은 다운 증후군이라서 그 딸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표를 자극해요, 사실은. 오늘 누가 짰습니까, 그죠? 어제도 이렇게 KBS 방송하면서 이렇게 딸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미 예상을 했어, 트위터에서. 울 거다. 처음에 누가 얘기했냐면은 저기 있잖아요. 누구죠?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것 같아. 아니, 정봉주가 얘기한 것 같아. 울 거라고. 처음에. 그럼 이게 촥! 춥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딱 하면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최소한 트위터 미신한테. 그냥 울 거야, 분명히. 진짜 울더라고. 우리 내가 저도 이렇게 썼는데 울긴 우는구나. 아,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만큼, 그리고 모든 속보는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현재 모든 속보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가 다른 건 다 빨라. 전부 다 빨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한 정보의 소비자에서 그 정보의 가공과 검증에 집단 지성자가 참여할 수 있어요. 나경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아이 노화 방지, 다운 증후군은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 관리하는 자극을 좀 받았다. 근데 소아과, 김덕찬인가, 그죠? 그분 소아과 전문의가 나 저도 바로 봤어요. 바로 그때 딱 뜬 거. 처음에 트윗 나하고 하려고 한 얘기니까 딱 보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소아과 전문인데 다음 증후군 아이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인이 너 40세 이후부터 그 노화가 오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받는 것이지 아이는 그런 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쭉 건지면 뭐가 돼요? 나오가 이야기한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있잖아요. 한 노드라고 그러죠. 마치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를 동력을 쭉 연결해요.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노드 한 노드처럼 트위터 사용자들이 하나하나 정보를 검증합니다. 그냥 RT가 돼요. 리트윗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다른 자기 팔로워한테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검증을 합니다. 자기가 정보, 이 사람이 멘션한 부분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하면 더 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보내가지고 이게 정보 여론조작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TV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가면 무슨 의견을 누구한테 물어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대학이라든지 어떤 전문가 집단의 어떤 지위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얘기 못하죠. 근데 트위터에서는 숨은 고수들이 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인데 자기가 안 들어야 하지만 그에 관련된 이슈에 전문적인 지식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보를 수정해줍니다. 정확한 정보를 비판을 해주는 거예요.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틀립니다.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면 좀 부정확한 게 있으면 그 각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런 건 저한테 알려줍니다. 이게 서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기준은 거의 한 9천에서 10,000명 정도 보는데 사회적 체행이 발생해요. 왜냐면은 한 그 정도 되면은 미디어로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백억을 들여야만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는데,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이 SNS는 뭐냐면, 이런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가지고, 한 사람이 창조적으로 그 매체를 사용하면 하나의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여러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를 줄 수 있다.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대입할 수 있어요. 진짜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 이런 종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녹음이 되나 모르겠네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자가 정보를 취재하고, 그걸 가공해서 그림을 방송에서 그림을 딴다고 해요. 화면 찍는 거예요. 그림을 따가지고, 아나운싱을 해요. 그걸 전파로 실어가지고 보내요.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나적이죠. 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전에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걸 뭐냐면, 전파 독과 제목은 전파 독점이라고 합니다.
전파가 전에 쓴 전파들 있잖아요.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인터넷 기반 혹은 SNS 기반 이 미디어들은 그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미디어예요. 지난주에 화요일날 서울에 이제 희망 토크 콘서트 여러분 거기서 좀 참석을 해주십시오. 많이 오는데 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한나라는 김성식 위원 몇 년인가요? 초선이신가요? 네, 초선. 초선인데 국감 제일 잘하고 국정 제일 잘하는 위원 계속 연설을 뽑히신다는 분인데 말씀 참 잘하시더라고요. SBS 기자가 오셔가지고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뭐 30, 40명, 5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아주 작은 그룹에 왜 오셨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되게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SNS를 이해하는 분들. 여기 오는 분들 그냥 평범해 보여도 하나하나의 미디어다. 여기에 보면 몇만 명 팔로워 가진 분이 계시다. 그거를 당신은 무시할 수 있느냐. 30이지만 평균 5,000명을 잡아도 몇만 명이에요. 그 장면이 계속 이걸로 찍으면서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15만 명에게 브로드캐스팅 됩니다. 그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만 깨닫고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는 분들이 이번 박은순 변호사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누구냐면 이제 멘토로 들어가신 분들. 김여진이나 또 조국 교수, 뭐 그런 분들, 선대인 뭐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초창기 트위터, SNS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어떤 많은 아까운 팔로를 통해서 어떤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계세요. 여론을 주도해가면서. 박원순 변호사는 지금 몇 년생이죠? 58년생이신가요? 그죠? 예, 그게 있습니다. 여기 웹 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웹 있으니까요. 그걸 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기 희망경제원도 다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거기 보면 쭉 인력사항이나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인력사항. 그거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죠. 한 나라의 국회의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있으세요. 지난주 이제 TV 토론에 이제 나오셔서 토론하셨는데, SNS를 통해서 제기된 그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서울시 그 조례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보행중, 예? 도보 보행중 금연 조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시 김선석 의원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미 해서 해가지고 조례로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확 돌았어요. 도대체 나오고 쪽에서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박원순 트윗이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트윗했거든요. 리트윗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근데 김 목사님, 우리 박원순 후보는 그걸 몰랐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박원순 그 트위터는 예전에는 자기가 좀 했었는데 친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건 한계예요. 근데 자기 본인도 하시고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의 약점을 누가 지금 하자면 멘토라고 들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조국 교수라는 그런 분들이 아주 잘 커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선대인 후보가 세계정민당에서 검증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같이 이제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박원순 선대위 미디어 팀에서 있잖아요. 그걸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직도 좀 박원순 그 후보 측의 그쪽 미디어 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슈가 됐으면 후보 토론에 갔을 때 이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트위터 상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해달라.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박원순 후보가 그
트위터의 어떤 미디어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 나오는 측은 제가 볼 때는 나경원 후보는요 직접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해요. 바쁘겠지만 해요. 저는 과실을 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다가 뭘 실수를 하죠? 자기가 자기 거에 아는구나. 자기가 자기 거에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대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다 나경원 트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좀 실수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트위터를 선교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쓰신 분이 누구냐면요. 누구겠어요? 트위터 아이디가 문순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문순씨. 누구요? 최문순 저게 강릉도지사. 강릉도지사 맞죠? 그죠? 아, 강원도지사. 강릉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강원도지사인데 이분은요. 트위터 아이디가 뭐냐면 문순씨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선거 기간 내내 자기가 직접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행동감이 사진도 많이 찍어 올리시고 그 현장을 계속 중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투도 굉장히 사투리도 섞어가면서 엄경은 맨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그러니까 에이 선거 정보만 계속 나오니까 그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리트윗이 안 돼. 그 글을 보고 아 좋다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전파를 해줘야 되는데 전파가 안 됩니다. 전파도 사실은 뭐예요? 옛날에 그냥 정보를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죠. 여기서 뭐가 되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동적으로 뭐죠?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단순히 퍼뜨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걸 끝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대로 정보는 제대로 실력과 내용을 지니고 있으면 이름 없는 사람의 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뒷대 여러 명이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수고 뭐 정치가고 그래도 그 한마디로 낙곰수에 말하듯이 자꾸 꼼수 부리는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할까? 동조할까 안 해줍니다. 리트윗이 안 돼요. 그냥 가라앉는 거죠. 지금 400만이라는 사실은 이 400만이 실제로 이제 이거 개발이잖아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한계도 있어요. 사실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없는 사람은 거기에 편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걸 비용을 지불하고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이거에 이런 인터넷 전자기에 친숙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사실은 SNS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물리적인 기반의 한계도 되고 어떤 물적 기반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역기능도 있어요. 역기능은 좀 이따 말씀해드리겠지만 역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저기 자스민 혁명처럼 얼마 전에 누가 죽었죠? 리비아의 카다피가 철권통일 42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자스민 혁명의 후폭풍으로 지금 정권을 밀게 됐잖아요. 몰락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땐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거죠. 지금 박원순 변호사 이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에요. 25.7%잖아요. 네거티브 전략에서 제가 볼 때는 30%까지 올라가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25.7%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투표율이 50%면 어떻게 돼요? 딱 50%면 계산해봐요. 2로 곱하면 되니까 50%면 한나라당이 뭐냐면 나온 거치기 51.3%를 먹는 겁니다. 그럼 지죠, 그죠? 근데 55%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지금 현명사의 부동층은 나움을 지지를 안 합니다. 큰 천재지변이 납니다. 계속 나쁜 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박원포 측에서 네거티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주신다는 게. 몇 명 안 되잖아요. 무조건 잘하고 리틱 해주지 않아요. 선거운동원이 아닌데. 근데 나오고 측에서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죠? 검증을 해도 이게 부당하지 않다는 그런 바닥 정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슈가 많죠, 그죠? 제가 이 시간에 뭐 자세하게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슈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투표율이 관건이었었잖아요. 투표율하고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거기 멘토분들이나 저도 동감하는데 그런데 기왕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최소한 10% 이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때 60% 이상 투표율이 나와가지고 완벽하게 이기는, 완전하게 불러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이게 총선 대선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약간 야권 후보 편중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거기 안에 보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 많이 안 알려졌지만은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추천을 몇 명 해드릴게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식도 있고 일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전현희 의원도 상당히 성실하게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쭉 이제 처음부터 계속 막판하면서 지켜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성향과 상관없죠, 그죠? 국장님, 뭐 제 개인적인 성향과 상관없는 거죠? 네.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 정동훈 의원도 괜찮습니다. 정동훈 의원 사실은, 이 정권을 잃어버리게 한 책임자로서 분명한 어떤 책임 있고 명분이 없었는데, 이분이 참여를 했어요. 특히 이제 FTA 그런 추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심이라는 걸 하면서, 민심 그 뭐라고 그러죠? 돌아다니는 거, 그걸 하면서 뭐 수업도 맡기고 막 다니셨어요. 그래서 트위터도 이제 조금씩 하시면서 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약간 제가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리셨었는데 트위터에 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책을 많이 받고 자기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참여문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진짜 바뀌었습니다. 정도에 바뀌었다고요. 그 파워바리 현장, 포이도, 뭐 강정, 그 다음에 부산의 김진숙 의원, 거기까지 가요. 근데 그 희망버스의 힘이 사실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희망버스 기획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어. 수백 명, 내가 특히 300명이래요. 근데 다 자발적으로 그걸 참여하고 그걸 조직해내서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한 사람밖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아이들 공연을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놀랍죠. 트위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김진숙 의원도 사실은 혼자 외롭게 했잖아요.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트위터를 통해서. 사실 트위터를 통해서 진숙8호라고 하는 그 아이디 계산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 사진을 찍어 올리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팔로워가 점점 붙으면서 이슈화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게 됐고 정치인들도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이 힘이 결합이 되면서 희망버스 5차까지 나왔죠. 이게 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트위터랑 SNS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썼을 때 엄청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이걸 선물의 경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단지 김일숙 의원, 지도위원 그런 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선하게 살고 지금 마을 도서관이나 학교에 책 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고재일 기자가 많이 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질문을 드릴 건데 저번에 2,000권인가 3,000권인가 기부했습니다. 그게 참 면면을 보면요. 치과 의사도 있고 그냥 평범분들도 많고 그런데 힘을 모아서 기적의 책꽂이. 예, 맞습니다. 기적의 책꽂이. 신청을 받고 필요한 신청을 받고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책을 기부받아서 그걸 다 일일이 다 문방까지 하고 책꽂이까지 다 보내는 이분들이 포이동 있잖아요. 거기에 학교가 있거든요. 관광과역인데 거기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만약 처음 듣는 얘기라면은 물론 처음 듣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빨리 깨어나서 이것들을 선용해야 돼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그 힘을 느껴보셔야 돼요. 방법이 많습니다. 또 뭐 예를 들면 날라리 김여준과 날라리들은 저기 홍대에 뭐 아직도 싸우기는 결말은 나진 않았지만은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홍대 청소년들을 거기에 계속 개입하고 힘을 실어들고 열심히 모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닫혀있는 편이에요. 시민사회가 아까 늘 돌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김식도 그렇고 홍대돈도 그렇고 SNS를 통해서 그들의 현실을 보고 같이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발전인데 김여준이 홍대 날라리들하고 같이 유쾌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무거웠잖아요. 그래서 콘서트도 하고 우리 평화도리에서 또 성산동에서 그 홍대 우리 기독인 연합 예배 드렸죠. 예. 그래서 제가 성문서를 썼었는데 같이 이렇게 이런 연대하는 장들 어디서 만나요? 옛날에는 뭐 아는 사람끼리 연락해가지고 하는데 트위터에 다 알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쫙 모입니다. 운동의 지평이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386세대가 생각하던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완전 전조직이에요, 전조직. 그죠? 자발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조직이 아닌 것 같은데 딱 조직돼서 나타나는 이게 엄청나게 심해요. 엄청나지. 사실은 들레즈의 그 개념 중에 탈영토와 재영토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인터넷이 예전에는 그런 탈영토로서의 영토 탈주의 공간이었다면 다시 재영토가 됐습니다. 댓글이 제한되고 뭐 기수하고 그러면서 지금 어디로 이동했느냐, 그렇죠? 탈주한 공간, 탈주 공간으로서 SNS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SNS에 다시 이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김희석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약범수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튠즈의 팟캐스트라고 아세요? 팟캐스트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일종의 방송하는 방송입니다. 희한하죠. 팟캐스트는 뭐냐면은 원래 시작은 뭐였냐면은 대학교에서 특히 MIT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MIT가 좀 정체가 됐어요. 80년대. 그러면서 그게 정체가 됐었는데 컨설팅을 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것도 선물인데 뭐냐면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오픈하자. 강의. 무료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 강의가 오픈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세요? 창의적인 분위기, 창조적인 분위기. 살아났어요. MIT 그 강의실 마다마다 억압돼 있었잖아요. 물려있었잖아요. 규칙과 룰이. 근데 그것들 열었어요. 오픈했어요. 오픈해요. 오픈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과 그 지식의 내용도 다 오픈하는 거죠. 이 영향을 받아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테드가 만들어졌습니다. 테드는 뭐냐면 10분 내지 18분 정도에서 무료 기부 강연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이슈나 꼭 필요한 가치 있는 내용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전달해 주는 거죠. 무료로. 그 강사들은요, 그 강의를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이렇게 이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테드 정신이랄까 그런 것들이 아이튠즈에 반영된 게 뭐냐면 쌉스 반영된 게 뭐냐면 팟캐스트입니다. 대학에 원래는 대학이나 테드 강의들이 있잖아요. 팟캐스트에서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나열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화하고 맞물리면서 사실 김효준 있잖아요. 아시죠? 딴지 총수 김효준. 그 사람 좀 힘들어요. 우리 지난 24에서 홍준표 대표가 나와가지고 비아냥을 했듯이 뭐 돈 벌 데가 없어. 밥 빌어먹을 데가 없어요. 네, 밥 빌어먹을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밥 빌어먹을 데가 무슨 뭐 방송 촬영하기 빌려가지고 하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죠? 지금 마포에 있다고 그러는데 녹음실만 한두 시간 빌려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붙었죠. 4명이죠. 김용민, 그 다음에 정봉주, 주진우, 그 다음에 김어준 이렇게 4명이서 나쁨도 팀이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올린 겁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팟캐스트 누구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접속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팟캐스트. 이게 아이튠즈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팟캐스트 되어 있잖아요. 나는 꼼수다 24에 되어 있고 얻기 누르면은 지금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바로바로. 어때요? 접속의 편리성.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정보를 사람들하고 의심과 있으면 공유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매체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대학에 왜 가요? 비싼 돈 주고 왜 갑니까? 가는데 사는 건데, 사실은. 비싼 돈 주고. 그 인맥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낙검수를 통해서, 혹은 팟캐스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정보를 나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추종자와 그 사람의 필요한 인맥들이 형성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컨택해오고 연락해오고, 강연도 나가고, 혹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교환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지식 정보들. 저는 이 네 사람이 그렇게 모였다고 생각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혁명이에요, 내가 볼 때. 혁명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대학생들 잘 못 깨닫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지식이 이렇게 선물의 경제에 나눠질 수 있다면 대학도 폐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거든. 현재로서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거라면 의미가 없어요. 대학의 진정한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인간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정말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짜 대학다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에 읽어보면요, 큰 학문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리고 스스로 누구와 함께 살고 어떻게 살고, 그렇다면 어떤 동재 결합을 가질 것인지를 구현하시는, 이게 진짜 큰 학문인 거예요. 그걸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는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제가 볼 때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의식화되면서, 인식화되면서 그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토론이 진직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저는 아무래도 이슈파이팅과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싸이월드와 유사한 인터페이스 구조를 가지면서 트위터도 처음에는 그룹이 안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약화되고 그 그룹 기능이 분화가 됐습니다. 페이스북에는 단편화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트위터와 비슷한 기능이 있고 그룹이 무슨 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싸이월드 클럽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에 맞아. 그러니까 엄청난 대형 그룹들이 많습니다. 페이스북 안에. 저도 막 많이 돼 있고. 대신 이제 클럽과는 달리 클럽장의 기능, 그 권한이 작아요. 조크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광고가 편하게. 근데 우리한테는 어떤 장이냐면 수평적인 소통의 어떤 장이 될 수 있다. 예전에 싸이월드도 있잖아요. 클럽장이나 특히 다음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클럽장이 독재를 합니다. 독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예 이 스페이스북에는 그 기능 자체가 안 됩니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구조죠. 이것들을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은 오프라인에 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온라인에도 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진짜로 실력이 있고 사람들을 섬기고 어쨌든 매혹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페이스북 안에도 그렇다고 수평적이나 다 수평적이나 그건 아닙니다. 그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 안에도 뭔가 정보를 만들어내고 말하는 일부 소수의 그룹과 또 그 이야기를 전파해주고 따라가는 일종의 팔로우그룹처럼 명사와 평균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뭘로 보냐면 대략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500명 정도로 봐요. 500명 이하의 약간 그런 관계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은 평면인 거죠. 거기서 그 사회 안에서는. 근데 500명 이상의 어떤 친구를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디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SNS 특징이 트위터나 이게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트위터와 미디어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페이스북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미디어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그걸 마치 싸이월드의 홈피처럼 착각합니다. 절대 홈피가 아니에요. 완전히 공개된 공간이고 홈피처럼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천 몇 개 해가지고 홈처럼 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런 공간이 원래 아니에요. 원래는 광고를 위해서 개발된 공간이기 때문에 미디어성이 되게 강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친구가 많아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 여기서들은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들을, 의제들을 발굴해내고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운영법도 좀 얘기를 할게요. 저도 사실은 이제 트위터도 이제 거의 이제 9천 명 정도, 그다음에 이쪽 페이스북도 5천 명 리밋에 걸려 있는데 제가 많이 열심히 칭칭찬하게 될까요? 어쩌면 열심히 누르면 그 사람이 다 하락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흩어버리겠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 마파란다고 열심히 마파라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같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실력과 내공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많다고 다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해보면은 하루에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70명이 제 글을 멘션하고 리트윗 해줍니다. 그리고 리트윗 횟수가 몇 회면 하루 평균 400회예요. 400번 제 글이 트위터 공간에 퍼져나간다는 거죠. 몇백만 명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멘션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짧은 140자, 페이스북 420자 안에 함축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자기의 의사와 사회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뜻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어제 오늘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이렇게 좋아요 많이 보는 거 뭐였는지 아세요? 간단했어요. 피부가 이기느냐 기부가 이기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했더니만은 한 줄이잖아요. 한 줄짜리 그 코멘트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위트, 재치, 그 다음에 그 현상을 꿰뚫어본 눈을 여러분들이 기다려요. 그러면 이 세계는 공평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사실은요, 상당히 불공정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어떤 인맥과 어떤 학벌이나 그런 그들만의 리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쉽게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오프라인으로 막혀야 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거꾸로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SNS, 트위터? 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 이벤트 자체가 미디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광고하는 거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은 태그를 달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광고 효과 날지 몰라도 상대방은 강제 자기가 동의 과정 없이 거기 단편하게 뜨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만 그것들 사용해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죠. 저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막 태그를 막 계속 달아. 그래놓고 태그 달면 밑에 그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럼 계속 나한테 알림이 오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모르나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많습니다. 예, 벌써 많이 했네요. 예, 이 장소를 어떻게, 페이스북 공간과 트위터 공간을 이해하는 게 있잖아요. 이론이 크게 한 4가지로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마르셀 모스. 이거 이론적인 좀 합시다. 마르셀 모스의 선물 교환과 축제의 공간이 있습니다. 증여론이라고 합니다. 마르셀 모스의 선물 교환과 축제라는 공간.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몸프라행에서는 신뢰가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트위터에서 있잖아요. 헌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초창기에는 헌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기부가 이루어지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선물이 교환되고 축제가 벌어지고 카니발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SNS를 이해하는 거. 마르셀로스의 선물 교환과 축제 공간으로. 그 다음에 윌리엄 하버마스나
미하일 바흐친이 생각하는 공동장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적인 이론인데 그 안에 퍼블릭 스퀘어로서 공공의 여론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건 좀 전도적인 견해죠. 그 다음에 어빌 고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 공연과 인상관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스북 트위터 안에도 드러난 인격이 있고 숨겨진 인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전면과 후면이 있고 어떤 걸 캐릭터를 이상화하고 그다음에 비밀을 유지하고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팀이 트위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팀이 운영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의제에 개입할 가능한 연출가가 있고 기획가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잘 활용한 최무슨 씨였어요. 바거스 쪽 미디어 담당자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빌 고프만의 영국 공연과 인상관리론에서 보면은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드 씨에 비해서 일반적인 브로드캐스팅이 많아요. 김대중 부장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안 됩니까? 선거 정부라고 해서 그런 얘기만 하지, 어떤, 공감이 가고 사적으로 이렇게 친감을 느낄 만한 그런 걸 못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매번 할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만 지가 직접 들어와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마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좀 싹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요? 네, 없지 않죠. 그런 분들은 좀, 우리 야권 SNS 트위터 팀들이 저한테 와서 좀 컨설팅 농담입니다. 예. 전문순 씨는 양상적으로 예, 그분은요 전문가 붙었어요. 제가 볼 때. 트위터 전문가 붙어가지고 한 겁니다. 본인이 한 건 아니었고 아주 그쪽 팀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혼자는 절대 아니에요. 만약 이것들을 광고라든지 정치 기획으로 들어가잖아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 트위터 하나를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들어가고 트위치된 있잖아요. 의자 설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다니까. 아침 10시, 11시 사이. 딱 그때 온도가 딱 보면 돼요. 그러면 그날 주요 핵심 이슈 있잖아요. 한 이슈. 3개에서 4개 정도 다 설정되어 있어요. 그것만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개입하고 싶으면 그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개입하는 그게 하루 종일 일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들을 분석하고 비전.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건지 한 사람만이보다는 팀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 캐릭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명, 3-4명의 팀을 짜가지고 쉬지 않고 새벽까지. 왜냐하면 거기 보면 생활 패턴 있잖아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새벽, 아침, 낮, 주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낮에 활동하는 사람, 낮에도 오전에 활동하는 사람, 오후에 활동하는 사람, 이게 구매가 다 나눠져 있어요. 또 12시 활동하는 등장하는 맨날 12시 등장하는 사람, 새벽 쪽도 있고. 이거 제대로 다 영향을 미치려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적어도 3-4명이 팀을 짜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빙 고프만의 영국 공연 인성관리로 해서 우리가 어떤 찾아낼 수 있는 통찰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에 많이 의존하는데 제3의 장소는 커뮤니티가 생성되는 비공식적 영역이고요. 여기서 사람들의 진심이 나눠집니다. 내일 올덴버그라든지 그 전에 말했던 그레이트 굿 페이스, 제3의 장소는 진짜 자기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심지어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그 공간에서 한다는 거죠. 그게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그런 공간이 진짜 커뮤니티라면은 공동체도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3의 장소는 불현듯 출현했다 불현듯 사라지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제3의 장소로서 기능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SNS고 페이스북, 트위터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비밀 그룹 안에 들어가서 그래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는 네 번째 이해 방식인데 군중심리론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상당히 전과는 달리 스마트해진 군중들이 등장한다.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여론 그걸 튀어나가는 군중들만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리트윗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상당히 옛날에는 기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깔때기만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리트윗 시대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똑똑해졌어. 그리고 예전에 생각을 안 했는데 양편의 정보를 다 보면서 어떻게 돼요? 비평할 수 있는
경쟁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참된 토론과 여론을 형성하는, 정보를 판단하는 민주적 역량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는데 어디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학습되고 있다고요? 예,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 SNS 공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민주적 시민적 역량이 함양되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르봉 군중심리론 이런 책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군중심리론이 군중심리론인데 집단 지성적 군중심리론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거에 대한 이제 대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쪽 반대편에서. 네,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좋아해요. 선물의 경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 어떤 사회적 자원이나 지식이나 이걸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매체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선순환되는 재능을 기부하고 그렇잖아요. 정재성 우리 카이스트 뭐 이렇게 무료로 과학 강연하는 거죠. 다 교수님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10월 어느 날 비죠. 10월의 어느 날 동시에 10개 도시, 20개 도시에서 무료 강연하고 어떤 멘토나 코칭 연결시켜드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옛날에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딱 하겠다 딱 올리면 거기에 뜻을 맞는 사람 다 멘션하고 그게 순식간에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이슈가 된다면 몇 분 만에 다 한다고? 30분이면 400만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기부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은데 책을 기부하고 싶었는데 나도 비록 회사에 다니는구나 뭐 다른 학교 학생이지만 홍대 노동자의 이야기가 마음 아프고 도와주고 싶다. 어떤 분은요 된장 보내는 사람, 고추장 보내는 사람, 예?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모포 보내드리고 그게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 SNS 공간을 통해서 빛의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획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선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기획해보세요. 무궁무진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좀 안 왔지만 지역공동 전략 읽어주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희망정치 이거 하는 것도 대전지가 없었거든요. 뭐 양한 전도사나 다른 오신 분들도 페이스북 그걸 통해서 공간을 통해 가지고 보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 소통에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의 자원으로서도 아주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트위터 하세요. 자, 손들어요. 트위터. 예. 페이스북. 페이스북 나가는군요. 그러니까 한국인 정서는 페이스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페이스북이 맞는 것 같아요. 트위터는 약간 좀 이렇게 가열찬 투자의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선물 경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는 절대 개인이 가질 수 없었던 미디어를 1인 미디어가 될 거예요. 그 1인 미디어를 무슨 사이월드 홈피처럼 개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요. 아프라다스처럼 자기를 깨고 나와서 그것들을 사회적인 어떤 선순환 구조, 경제 구조가 하는데 어떻게 선용할 것인지 고민해 본다는 거죠. 기죠.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번에 IMF 거기에 보니까 일종의 이제 물품 판매를 하는 거죠, 그죠? 물품 판매를 합니다. 이익이 남든 안 남든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기부 받아서, 그죠? 필요한 걸 돌리고 나머지는 다 보고 그렇게 보고하고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SNS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 일일이 광고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많이 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평민과 명사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평민 기준 친구수 500명 이하입니다. 명사는 친구수 500명 이상이고요. 근데 아무나 명사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관찰을 해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아무나 명사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가치 있는 지식이나 재능을 선물의 경제로 거저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격 조건이 됩니다. 이걸 뭐냐면 대파노동자라고 뭐라고요? 대파노동. 고귀한 어떤 지출자는 그런데
이런 포트레이트적인 콜라적인 그런 어떤 선순환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정보나 그냥 정답용에 뭐 좋아요 누르고 많이 답답한다고 돼서 영역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에게 실제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게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걸 자기가 분명히 될 때 그 사람한테 가치 있는 콘텐츠를 발견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트위터 안에서는 정확한 예측력 그리고 통찰력 제시해 줄 때 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정치인들은 기자들이. 그 사람이 미쳤다고 날 쫓아 막 계속 국회의원들이 오거든요. 내가 신청한 게 아니야. 그냥 찾아오거든요. 보좌관들도 많이 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떤 가치 있는 정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거꾸로 저는 이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국장님 깔때기로 저도 좀 많이 알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내가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서로 선선한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발성을 유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SNS 공부가 강제가 안 돼요. 강제가. 내 거 해달라 요구한다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저런 미친 그렇게 됩니다. 꼴통 이렇게 돼버립니다. 꼰대 이렇게 돼버려요. 절대 자발성 훼손하면요 오히려 반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50%만요. 그리고 문장을 완결시키지 말고 한 80% 정도는 빈 공간을 놔두세요. 그러면 나는 좀 더 다른 얘기랑 더 채울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죠? 덤벼듭니다. 나머지 20% 50%를 채우려고요. 그 50%도 뭐냐면은 모든 논쟁이나 이런 개입할 수밖에 이슈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내일 봐야 돼. 10번 사고 10번 다 얘기 생각하지 말고 절반쯤은 줘주세요. 그러니까 선 딱 긋고 물러나는 거예요. 에이, 열띠게 한번 싸웠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안 싸우는 거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슈만 딱 끝내야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완결체를 하지 마세요. 어떨까? 무슨 소리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시고 20%의 여지의 공간. 20% 내가 고치겠다는 의무감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사람한테 가면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을 달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필수적이죠. 근데 완벽한 문장을 딱 써놓으면은 좋아요 누르지만 상호 소통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댓글 달면 토론 공간은 참 좋아요. 페이스북이. 트위터는 힘들어. 트위터는 싸울 수밖에 없고 이건 안 돼.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찾기 힘들어. 근데 페이스북은 단순하게 이슈가 협조되면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보면 할 수 있거든요. 절대 완결된 문장을 쓰지 말라는 거.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분야에서는 자기가 엣지 링크를 썼잖아요. 커팅 엣지 끝에 가가지고 전문성과 고급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신학이면 신학, 뭐 자기 전문 분야면 어떤 정보든지 그 분야에서는 고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없으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좀 해안이 있어야 돼요. 다 힘든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대충 5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한두 개는 위트 있고 재치 있는 농담을 할 줄 아는, 부드럽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페이스북 트위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행위들이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 쉬고요. 10분 정도 쉬고 질문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있는 기사를 한번 볼까요? 기사를 보면은 네, 고맙습니다. 우리 누가 논설위원들이 그랬죠. 대학생들이 트위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뭐 실제로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간단하죠.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SNS가 대학생들을 조직화해내고 그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그분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조 교수가 어제 그렇게 멘션을 했는데요. 조 교수가 어제 멘션을 했는데 실제로 조정농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방금밀타 갖고 있는 힘을 다 합쳐도 트위터를 이기기 힘듭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신이죠. 그걸 그분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집중하는데 잘 안 되죠, 사실은요. 옛날 방식의 어떤 일방적인 소통 방식, 그 방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힘들어하고 있다. 히터 같은 경우에도 블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를 끊고 그 사람 걸 안 보겠다고 탁 해버리면 아무리 알바를 많이 풀어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걔들은 그냥 갇혀버리고 성 안에. 사람들이 다 블럭을 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들이 그리. 자기들끼리 매진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서로 리트윗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약력이 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 옛날 방송 되지가 않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들이 아마 기존 매체나 그런 데서 사설에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그분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존 매체에 있는 분들 사실요. 왜 종편에 목을 매는지 아세요? 많게는 수천억 원.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기자, 언론들. 종편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거대한 빌딩에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기자들이 써가지고 그런 거 종이신문 한 장 방송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좀 비효율적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 현장에 달랑 있잖아요. 와이파이 되는 카메라 하나 딱 들고 가서 1인 1여가 딱 찍고 생생한 장면 찍어오면 사람들은 그걸 보겠어요. 9시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겠어요. 그것도 자기들 입맛으로 편집된 장면인데 사람들이 신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파가 독점되고 매체가 독점될 때는 매체가 갖고 있는 공신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가 무조건 일단은 옳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각각의 사람들이 매체라는 것이 자극되면서 이제는 매체를 선택합니다. 그냥 매체라고 해서 다 신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무섭죠.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되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렵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강의 드리면서요. 벌써 조금 있으면 이제 9시가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서 질문사항이라든지 뭐 느낀 점이 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동원에 실패해가지고 시간 그렇게 어쨌든 간에 예. 그러면 질문. 우리 김희석 부장님도 예 질문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뭘 보시는데 지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방식으로 일단 이제 우리 시황조치 오늘 뭐 실패를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뭐 거의 10대 명 가까이 왔는데 그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저희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런 걸 통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전혀 이런 것을 꿈꿀 수가 없었어요. 대전 지역에 있잖아요. 아카데미도 하고 옛날에 좀 했었어요. 했는데 왜 이런 지역적인 것이 불가능했냐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여야 되니까. 근데 바쁘잖아요. 소속이 다르고. 근데 우리는 이게 하면 바로 뜨지 않습니까? 이게 알림 오잖아요. 뭐 수업 들을 때도 야 우리 선생님 야 너무 지루하다. 그럼 딱 거기다 써놓으면 바로 나한테 옵니다. 이거 보는 거죠. 이런 저희가 박삼영 전사님이랑 첫 만남도 SNS를 통해서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선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만나다가 오프라인에서도 모임을 갔는데 거기 오신 거예요. 예, 지금 사실은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몇 개 조직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녹색병도 있고 그 전부 다 시작은 어디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도대체 컨택이 와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뭐 성서대전 모임도 그렇고 시작을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역에 있는 뜻 있는 분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다고요? 오프라인으로 연결돼서 같이 모임을 갖고 으쌰으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같이 많습니다. 많아요. 네, 하나만 씩은 만큼. 그리고 오늘도 이제 성대대전 모임을 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 중요한 것들은 참여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선생님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주면은 평인도 와서 보고 오늘 무슨 이야기가 있었구나 소외되지 않고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이제 절친목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뭐 저쪽 시카고에 여기 캐나다에 계신 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전신 아카데미에서 주최한 아하 코칭 그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분도 절친목이 다니는 분입니다. 그것이 오프라인 연결되어지고 그분이 재능 기부를 해서 대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강의가 아주 거의 거저인 가격에 가능해졌던 거죠. 이게 바로 SNS의 힘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솔직히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마음을 먹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낙석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SNS가 민주적이잖아요. 훨씬 민주적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SNS에서 권력을 가질 때가 소위 지식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권력 하나 가지는 저 다시 나쁜 방향 쪽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그 SNS 안에서도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끌리는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거를 보면 내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 사람 자꾸 그 사람을 찾게 되고 좋아요 누르게 되고 리트윗을 하게 되고 멘션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팔로워가 막 생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나쁜 방향으로 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방적으로 자기 광고를 한다든지 뭐 사업 기반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명사와 표현을 갈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깁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까 당연할 때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트위터 안에서도. 처음에 이제 뭐 양면적으로 하면서 좀 맛깔나는 그 정치를 하다가 고려장 당한 사람이 있어요. 고려에서. 죄송한데 그 1층에 문 잠그는 거 그 뭐지 그 고리 여기 있나요? 글쎄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도망갔지? 그래요? 네. 아, 예. 네. 또 질문요? 네. 그럼 저희가 대학생으로서 뭔가 전문적인 고급 정보도 사실 저희가 같이 좀 힘들고 그리고 친구 500명 이상도 사실 힘든 것 같고 네,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한다는 자체가 어두면 어려운데 불가능하다는 건 아시면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이나 예를 들면은 대학생들의 관계가 있는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바깥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그 안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뜻을 의식들을 공유하시고요. 가능하면 오프라인 모임도 한번 해보고 지역 모임도 해보고 그러면서 조직을 만들어가세요. 조직을 만들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8의 정치인들이 힘이 있는 게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학습 조직, 어떤 열린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게 있어 타회적 기반이 있었다면 지금은 SNS를 통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선정하는 자가 또 아무래도 그 세대의 대표성을 띠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슈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해 계세요. 등록금 문제 있잖아요. 계속 치솟도록 문제 제기하세요. 가만히 있지, 멍청이 가만히 있지 말고. 죽겠다. 살려달라. 마음 아프다. 계속 얘기를 해야 정치인들도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면서 힘이 붙게 돼 있거든요. 공감하는 친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여기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그룹으로 엮어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엮어내고 지원 모임하고 이런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IMF 그룹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IMF는 벌써 오프라인이 강하지 않습니까? 완전 조직이지 않습니까? 유치원 조직이에요.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물리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 접근이 좀 제한되는데 자세미혁명 같은 곳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는 어떤 소수층의 그 선동에 의해서 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SNS 그들만의 어떤 SNS를 통해서 그렇지는 않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양극화라고 해야 되나? 정보 소외 현상이 정보 기본권 문제가 있는데 정보 접근권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정액제 사용한다고 해도 뭐 5만 원, 6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대학생만 해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것들을 지불할 수 없는 계층들이 있고 그분들은 계속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것을 먼저 사용하고 있고 또 지불해서 그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분들이 좀 정보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SNS의 영향력을 그분들을 위해 쓰도록 노력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건 안 변할 거예요. 아무리 SNS에 수평적인 어떤 리더십이 생기고 집단 지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분들, 부류는 20, 30%는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움직여서 소요되는 분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극소수가 쓴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도 4천만 중에 10% 이상, 400만 이상 쓰고 있거든요. 4,500만이라면 거의 10% 이상 쓰고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사용자가 있고, 겹치는 거 빼도 뭐 거의 7, 800만이 쓰고 있다니까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 많은 숫자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 극소수 일부 사람들에서 주도된다. 일부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여론을 이끌어가고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집단 지성의 크리티컬 매스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정보가 수정되어지고 그 공감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안 돼요. 그쪽 분의 이쪽에 비판적인 분은 그 부분을 못 보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지. 자기네들 그렇게 안 하니까.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 들어와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돼요. 해봐야 피부를 느껴집니다. 예. 바꾸게 되는 일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소셜 네트워크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미 진입해 있다는 거 사실은.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뭐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반들이. 물리적 기반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은 개발될 거고 이걸 누르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또 다른 데로 또 이동하게 돼 있어요. 제3의 장르가 개발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인터넷이었다가 여기 SNS 또 다른 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 어렵지만 또 다른 데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 욕구가 있어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은 억압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디어성이 강하고 예전에는 미디어 자체가 갖고 있는 할로우 이펙트라고 합니다. 후광 효과가 강했는데 그 후광 효과는 없어진 반면에 정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강해지고 자발성이 강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 옛날에 정보 생산자,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정보 생산자가 있고 유통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은 각각 따로였습니다. 근데 이게요, 경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보 생산자,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유통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근원적 혁명이에요. 근원적 혁명. SNS는 근원적 혁명을 만드는 겁니다. 바닥 민심을 나르는 근원적 혁명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입문서로서 소셜 이 네트워크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론적인 입장에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책 한번 읽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 약간 월드 패션하게 됐지만 구글드라는 책이 있어요. 구글드.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슬 모스의 지우여론,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